안녕하십니까. 안견의 목류도운대에 대해서 설명할 김동건입니다. 우선 안견이 살던 시대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목이 안평대군의 책사 이현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현로라 하면은 좀 생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역사를 흔히 성자의 기록이라고 한다. 그런 점에서 왕조실록은 성자 일방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록을 읽을 때는 늘 이런 점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히 정변이 일어났을 때 성자와 패자의 길은 말 그대로 하늘과 땅처럼 갈리게 됩니다. 자, 수양대군에게 한명회라는 책사가 있었다면은 당시 이 안평대군에게는 이현로라는 책사가 있었습니다. 이현로는 문과 급제자 출신으로 세종 때 아주 촉망받는 문신이었습니다. 세종 29년 2월 16일자에 그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데 이때 그의 관직은 지편전 부교리였습니다. 종오품에 해당되는 것인데 성산문이 정육품이니까 성산문보다 한 단계 위의 벼슬이었던 것이죠. 이현로는 또 당대 대표적인 풍수지리 전문가였습니다. 세종도 막내 아들인 영흥대군의 집을 마련할 때 이현로를 불러서 터를 보도록 할 정도였습니다. 세종이 죽고 문종이 즉위하면서 이현로에게 다시 기회가 찾아옵니다. 문종은 세자 책봉 일을 정하면서 은밀하게 이현로를 불러 퇴기를 부탁합니다. 이현로가 다시 관직에 복귀하는 길을 열어준 인물이 다름 아닌 우리가 귀에 익은 김종서였습니다. 문종 1년 1월 13일 평안도 채찰사로 떠나게 된 김종서는 군에서는 부대의 출동 여부를 결정하는데 방위의 점을 아는 것이 매우 중대한데 이현로가 그런 재주가 있으니 고신이 뭐냐면 조정에서 내리던 벼슬 임명장입니다. 고신을 돌려주고 관직에 복귀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문종에게 건의합니다. 또 문종은 이를 수용했던 것이죠. 이런 대목을 통해서 보면 이현로는 상당히 어떤 이런 그 명리학, 풍수지리학, 특출한 어떤 재능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현로는 또 수락뿐만 아니라 시문에도 능했습니다. 예술을 좋아했던 안평대군 이용의 눈에 들어 일찍부터 안평대군의 사람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실록에는 안평과 이현로가 서로 시로 묻고 답하는 장면도 여러 차례 나옵니다. 당시 부사직으로 관직에 복귀한 이현로가 맡은 임무는 왕실에 보관 중인 풍수 관련 지리서를 열람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을 통해서 봤을 때 조선 왕실에서는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반드시 이 풍수지리에 능통한 사람을 불러서 이 사람의 고견을 들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병약한 문종이 세상을 떠나고 어린 단종이 즉위합니다. 김종서와 안평이 하나의 세력을 이제 형성했고, 그래서 수양의 어떤 대항 세력이 되었습니다. 김종서와 안평의 연결고리가 이현로였습니다. 단종 1년 6월 6일 동생 안평대군의 집을 방문한 수양대군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현로와 가까이 하지 말 것을 권유합니다. 장차 이현로와 얽혀들게 될지 모르니 내 말을 절대 잊지 말라. 어떤 경고성 당부를 동생한테 수양이 했습니다. 그러나 김종서 안평대군을 등에 업은 이현로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무렵 이현로는 조선 왕실의 아킬레스건과도 같은 문제를 풍수로서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을 백악산 뒤에 짓지 않으면 정용이 세하고 방용, 정용은 이제 그 용은 임금을 뜻하니까 어떤 적통을 얘기하는 것이고, 방용은 이제 반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원래 이 풍수설은 김보명이라는 사람이 처음 제기한 것으로 경복궁이 들어앉은 자리로 말미암아 조선 왕실은 적장자가 아닌 자식이 연이어 왕위를 맡게 될 것임을 이제 암시한 것입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풍수를 빌려 수양의 뜻을 꺾어보려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혈로는 수양대군과 정면대결을 불사했습니다. 안평대군이 과연 수양대군처럼 단종을 내몰고 왕위를 찬탈하려 했는지는 정확히 알 길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안평대군은 그런 인물은 못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당시 상황은 단종을 둘러싼 김종서와 안평이 유리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수양은 수세 정도가 아니라 궁지에 몰린 지경이었습니다. 이 무렵 골람과 한명회가 나섰습니다. 사실 한명회는 일찍부터 이현로의 건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즉 안평 쪽에 줄을 서달라는 요청이었죠. 그러나 이현로는 한명회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그만큼 이제 한명회의 그 어떤 숨은 능력을 알아봤던 것이죠. 그러나 한명회는 당시 막강한 힘을 갖고 있던 김종서와 안평 쪽을 버리고 수양대군에게 올인합니다. 친구인 골람을 찾아가 수양대군과 만남을 갖다가 이제 주선해 달라고 요청했고 결국 거사를 향한 책사 역할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단종의 즉위 승인을 명나라로부터 받아오는 고명사헌사, 누가 갈 것인지를 놓고 수양대군과 안평대군은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안평도 이현로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그 중요성을 깨달아 자신이 가려고 무진 애를 썼지만 결국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당시 쿠데타를 꿈꾸던 수양으로서는 사전에 명나라와 면식, 안면을 말하는 것이죠. 갖는 것이 절실했습니다. 이 점을 이현로도 알았지만 결국 그것을 막지 못함으로써 자신의 운명도 위태로운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이 명나라 고명사헌사 이 파견, 이 사실은 여기서 어떤 그 두 세력이 반전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치밀함에서 수양과 한명회 쪽이 앞섰습니다. 북경행을 앞둔 수양대군은 자기가 없는 동안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이현로의 길을 미리 꺾어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이현로 구타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구타 사건은 겉으로 보면은 왕실 인사가 조정의 문신을 구타한 것이니 큰 문제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김종수 쪽에서는 그 같은 논리로 수양을 몰아세웠습니다. 그러나 수양은 이현로는 조신이 아니라 안평의 집 노예일 뿐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이에 사무와 사관론에서도 이현로가 분명 맞을 짓을 했기 때문이라고 오히려 이현로를 국문해야 한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현로가 평소에 그 거들먹거리는 좀 행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평소에 점수를 갖다가 많이 잃었으면 알 수 있습니다. 이현로 구타는 효과 만점이었습니다. 김종서가 이현로는 정직한 사람이라며 거들었지만 결국 관직에서 내쫓겼습니다. 이듬해 4월 이현로는 북경에서 돌아온 수양대군을 찾아옵니다. 그러나 수양은 내 당장 포박하여 삼부에 보내리라고 협박에 내쫓아버렸습니다. 수양은 자신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찾아온 것임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이죠. 세종과 문종의 각별한 인정을 받을 만큼 풍수지리에 뛰어났지만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는 사실은 등자 밑에 어둡다는 말이 있듯이 어두웠습니다. 그해 10월 10일 수양대군이 선수를 쳤고
안평대군과 김종서 일파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뭐 이 부분은 제가 자세히 설명 안 해도 수양대군 일파가 김종서를 밤에 찾아와서 편지를 전할 게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집 마당에서 그래서 그 달빛에 의지해서 김종서가 무슨 내용인지 이렇게 보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 틈을 타서 그 철퇴로 수양의 머리를 쳤다고 이렇게 지금 보통 우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혈로도 반역죄로 이 효수를 당했습니다. 이 효수라는 것은 목을 쳐서 사람들 많이 다니는 저작거리에 이렇게 본보기로 걸어 놓는 것이죠. 역사는 이 혈로에게 가혹했습니다. 실록은 그의 동료였던 강희안의 이름을 빌려 이렇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강희안은 늘 자식들에게 이 혈로를 거론하며 이렇게 경계시켰다고 합니다. 이 녀석아 가까이 하지 마라. 마침내는 자기 집에서 죽을 자가 못 된다. 내가 일찍이 이 녀석의 두상을 보니 피의 얼룩진 형상이다. 아주 어떤 최악의 평가를 내렸습니다. 당시 그 강희안은 또 이 수양의 편에 섰던 사람이고 또 유명한 또 학자이자 이 그림에도 능숙했던 사람이죠. 나중에 또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그 고사간수도라는 유명한 그림을 남긴 사람입니다. 정말 그랬던 것인지 아니면 뛰어난 재해에도 불구하고 패자가 됨으로써 당하게 된 매도인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수양대군은 정난 직후 이 혈로 집에 있는 모든 책과 글을 태워버리도록 명했습니다. 신비하고 개성한 글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풍수지리학, 명리학 이런 쪽이니까 아무래도 성리학과는 좀 거리가 있던 책이었겠죠. 이후 왕위에 오른 수양은 계유정난과 사육신 사건과 관련된 자의 아내, 첩 딸을 공신들에게 하사하는 참 비인륜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때 이혈로의 아내 소사는 우의정 이사철의 목이 되었고 또 첩의 딸 이생은 자의적 한학이 차지했습니다. 안견의 목요도 운동을 설명하기에 앞서 당시 안견이 살았던 시대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양대군에게 한 명에 의했다면 안평대군에게는 이혈로라는 책사가 있었습니다. 한 명에는 너무나 잘 알려졌지만 패자인 이혈로의 존재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혈로는 문과 급제자 출신으로 세종 때는 총망받는 문신이었습니다. 세종 29년에 그 이름이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 이때 그의 관직은 집현전 부교류였습니다. 종5품에 해당되는 것인데 성산문이 정육품이니까 성산문보다 한 단계 위의 벼슬이었던 것이죠. 당시 단종의 즉위 승인을 명나라로부터 받아오는 고명 사은사로 누가 갈 것인지를 놓고 수양대군과 안평대군이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안평대군도 이 혈로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그 중요성을 깨달아 자신이 가려고 무진예를 썼지만 결국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당시 쿠데타를 꿈꾸던 수양으로서는 사전에 명나라와 면식을 갖는 것이 절실했습니다. 이 점을 이혈로도 알았지만 결국 막지 못함으로써 여기 있었던 두 세력 간의 그 힘의 균형이 여기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치밀함에서 수양과 한 명의 쪽이 앞섰습니다. 북경행을 앞둔 수양대군은 자기가 없는 동안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이 혈로의 길을 미리 확 꺾어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이혈로 구타 사건이 발생합니다.
겉으로 보면 왕실 인사가 조정의 문신을 굿한 것이니까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김종서 쪽에서도 그 같은 논리로 수양을 몰아세웠습니다. 정말 그랬던 것인지 아닌지, 아니면 뛰어난 재해에도 불구하고 패자가 됨으로써 당하게 된 매도인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수양대군은 정난 직후 이현로의 집에 있는 모든 책과 글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신비하고 괴상한 글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성리학과 문, 풍수지리서 이런 어떤 책들이 많아서겠죠. 이후 왕위에 오른 수양은 계유정난과 사육신 사건에 관련된 자의 아내 첩딸을 공을 세운 신하들에게 하사하는 비인륜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현로의 아내도 우의정 이사철의 목이 되었고 첩의 딸도 자의정 한확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안견의 목류 논도를 설명하기에 앞서 당시 시대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